예, 반갑습니다. 예, 이루리 학원 김경민 선생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활한 고대 논술 어떻게 대비할 건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그 고대 논술이 왜 부활됐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설명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대 논술 왜 부활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대학에서 고대 모의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미리, 그러니까 지난해에 고대 모의 논술을 발표했는데요. 그 고대 모의 논술에 대해서 좀 분석하면서 어떤 경향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대비하려면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봐야 하는데, 그동안 시험을 보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의 고대 논술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고대 논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등 다른 대학 논술과 고대 논술을 비교하면 고대 논술의 뭐 특징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대 논술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고대 논술만이 아니라 연세대나 아니면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다른 대학 논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논술과 고대 논술을 어떻게 같이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대 논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 논술 왜 부활했는지부터 이제 보시면 2018년부터 그 고대 논술이 폐지됐습니다. 2017학년도에 이제 고대 논술을 마지막으로 실시했는데 그때는 1,040명을 선발했습니다. 4만 9천 명이 지원해서 47.2대 1 경쟁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죠. 근데 이제 2025가 고대 논술 부활했는데 여기 모집 인원은 344명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전체 고대, 그러니까 총 신입생의 7.8%이고요. 2017년에 비하면 3분의 1 규모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논술 규모가 작긴 하죠. 하지만 논술을 통해서 고대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대 논술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논술 100%이고요.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논술을 잘하면 고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능 최저는 적용하는데요. 인문, 자연, 국수영탐에서 그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고 네 과목에서 4, 8 이내 이면 경영 외에 다른 대학은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거고요. 경영의 경우에는 4, 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죠.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게 최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도 경영이, 그러니까 다른 그 단과대에 비해서 그만큼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고대 경영이면 거의 서울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사는 4고요. 학종은 1,495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뽑고요. 교과 전형으로도 14%를 뽑고 수능으로도 40.4%. 그래서 학종보다 더 높죠. 여기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논술이 작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대 논술이 왜 부활했는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2019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 사항을 제시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활동에서도 방과 후 활동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비교과 영역에서도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를 반영하지 않고, 청소년 단체 활동 기재하지 않고 소논문 기재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던 거죠. 진로 활동에서도 진로 희망 분야 대입을 반영하지 않고요. 수상 경력도 반영하지 않고, 자격증도 반영하지 않고, 독서 활동도 반영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반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종 담당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 교과 세트에 대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그쪽에 이제 힘을 많이 실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의 어떤 실력을 변별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게 논술을 부활시킨 뭐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기부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부족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논술로 보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된 것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자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최대한 자기가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포장하려고 무진애를 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마다 학생들이 좀 끙끙 앓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원서 지원을 한 9월 초 중순 정도에 하면 7, 8월 한 2달 동안 자기소개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학생들의 준비 부담은 자기소개서 폐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논술을 통해서 이런 뭐 자기소개서 폐지나 학생부, 생기부 기록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2025년에 전면 도입할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을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학년이 주로 이수하는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 상대평가를 변경하는 건데요. 절대평가 비중이 늘어날수록 내신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 내신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만 가지고 또는 내신을 중심으로 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과로도 우선 학생을 선발하기에 어렵고 학종으로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과나 학종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줄이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논술로 학생들을 더 선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대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고대 논술이 부활하는 배경을 고려하면 다른 대학에서도 뭐 지금까지 이제 논술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 또는 논술을 폐지했던 대학도 앞으로 논술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본다면 고대 논술을 왜 부활시켰는지 일단 내신이 좋지 않아도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고나 자사고나 대도시권 일반계 고교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1학년 때 또는 뭐 2학년 때 내신을 잘 관리하기 어려워서 내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신을 걱정하지 않고 스카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시로도 이제 40% 이상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재수생들, N수생들의 강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수시에서 재학생들이 고대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논술을 부활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작년에 그 고대가 제출했던 모의논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의논술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고대 논술의 난이도가 어떤지, 고대 논술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시문 수는 7개인데요. 제시문은 모두 짧습니다. 400자에서 700자 사이인데요. 예전에는 거의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시문이 짧은 거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시문이 또 많으면 반대로 그거는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제시문을 주고 그 여러 제시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제시문들 중에서 그 문제를 풀 때 적절한 제시문들을 뽑아내야 하는데 여러 개이다 보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제시문이 짧은 것은 학생들한테 좋지만 제시문이 더 많은 것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항은 두 개인데요. 분량 모두 두 개가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1300자에서 1500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대 모의논술 그 시험 시간, 예상 소요 시간 80분으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거죠. 그런데 이 고대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논술의 시험 시간이 80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실전에서도 80분을 보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대학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거는 올해 발표할 대학 입시 요강을 수시 요강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뭐 즉답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올해 고대 그 수시 입시 요강이 언제 나오느냐? 5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80분에 1300자에서 1500자 쓰는 걸로 모의논술을 치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은 주고 뭐 그다음에 뭐 분량도 약간 뭐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문계에서는 수리 논술이 없죠.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수학을 못해서 또는 수학은 어느 정도 하지만 수리 논술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리 논술이 없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고대 논술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통합사회, 문학, 생활과 윤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고대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통합사회,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모의논술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나왔지만 실전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아니라 윤리와 사상 또는 사회문화 또는 뭐 법과 정치나 경제 이런 다른 어떤 사회 교과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을 대비하려면 일단 국어도 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탐도 꽤 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나 사탐 각각의 과목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목들을 종합해서 사고하고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제 갖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국어나 사탐을 잘 못하는 학생이 정말 잘 못하는 학생이 논술을 잘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예, 물론 이제 국어나 사탐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곧바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와 사탐과 같은 그 과목을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종합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와 사탐은 논술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모의논술에서 다뤘던 주제는 핵심 개념은 사회적 불평등, 문화 다양성, 공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 글 5개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건데요. 일단 뭐 굉장히 작은 거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에 글 1,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전에 고대에서 그 뭐라고 했냐면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 이렇게 글을 쓰는 거는 낭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천자로 글을 쓰는데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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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이렇게 많이 쓰냐는 거죠. 그거는 지면 낭비라는 거죠. 그런 제시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뭐 가, 이런 방식으로 써서 원고지를 정말 아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논술을 가르쳐 보면 그런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학생들이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사실은 원고지는 제한된 분량인데 그 분량 안에서 자신의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을 잘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런 이제 군더더기를 철저히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과 같은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괄호도 한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괄호치고 가 하면 3칸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1 해서 한 칸으로 하고 2칸을 절약을 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고대가 그런 점에서 뭐 글 1, 글 2 이렇게 선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논술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원고지 한 칸 한 칸이 피와 살과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글 5개 가운데 셋을 선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이고요.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인데, 예, 이 문학 1에 대해서 대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계층의 양극화,
지역 격차에 따른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여러 형태의 사회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 문제는 제시문 6의 그림, 사회 불평등을 다룬 그림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에 따른 자녀의 직업, 아버지가 전문직이면 자녀도 전문직일 수 있고, 아버지가 직업이 그러니까 보수가 좋지 않은 직업이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고요. 소득 분위별로 교육비 지출이 뭐 한 몇 배 난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지역별로 경제적 격차가 있다. 여성 차별을 다룬 유리천장 지수, 이런 거라서 6의 그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는 통합사회에서 나온 지문이고요. 문제는 고대에서 1번, 5번 가운데 그 세 제시문을 골라서 답안을 쓰라고 했는데, 세 제시문을 어느 걸 고를지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뭐 대학에서 해설했을 때는 1, 3, 4를 활용해 답안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학생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5개 중에서 어떤 걸 세 개를 고를지. 그리고 그러면은 1, 3, 4를 대학에서는 고르는 게 좋다고 했는데 2, 5를 고르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2, 5를 선택했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대학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 5로 특히 이제 5로 타당하게 쓰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1번과 5번은 고전 문학, 그리고 근대 문학이라서 그러니까 글의 함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른 제시문과 연결지어 쓰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인이 쓴 뭐 수필이라든지 현대인이 자기 주장을 명료하게 쓴 글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약간 낯설고 표현도 좀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글의 구성도 조금 뭐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표면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문학을 엄청 좋아하면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뭐 문학책을 많이 보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평상시에. 그리고 문학을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문학을 보면서 이 작품 좋다라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문학을 출제하는 이유는 문학을 많이 읽어보기를 권하는 의미도 있지만 문학을 출제해야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에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학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그 논리가 좀 표면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리가 감춰져 있는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정식화하는 것,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잘 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얼마나 훈련했는지를 볼 수 있으면 학생의 실력을, 변별력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의식적으로 출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도 문학을 출제했는데요. 특히 이제 고전 문학, 근대 문학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80분 안에 두 문항을 완성도 높게 써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어, 그러니까 비문학만이 아니라 국어 문학도 잘 해야 하고요. 사탐, 사회 이슈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짜임새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논술 뭐 오랫동안 했는데 논술의 영역이 뭐냐, 이런 것을 논술 강사들도 뭐 얘기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논술이 일정하게 철학적 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일정하게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는데 그 철학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아주 현학적인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또 논술이 현실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현실 문제만 다루고 마치 학생들한테 그 행정가한테 요구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논술의 영역은 좀 사회 철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과 철학을 적절하게 접목시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잘 대비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나 사탐도 잘 이해하고, 하지만 이게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을 엮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대에서도 해결 방안을 쓰라고 했잖아요. 해결 방안을 쓰는 것은 그냥 철학적으로 추상적인 원리만 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번 제시문을 보시면 거사, 숨은 선비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했더니, 아니 거울이 흐린데 그 거울을 맨날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렇게 물었던 거죠.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거울이 희미하기 때문에 얼굴을 비출 수도 없고, 거울이 희미하기 때문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는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고 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숨은 선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린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 말 것이다. 거울 보고 깨뜨릴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것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가 역시 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제시문을 이제 대학이 뭐 종종 출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대학은 종종 논술의 제시문으로 또는 심층 면접의 제시문으로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논술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공감을 주제로 해서 논술이 나왔는데 첫 번째 제시문은 공감의 의의를 다룬 거거든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제시문이고요. 두 번째 제시문은 그 공감의 한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것이지만 공감하면 그것에만 주목하고 다른 것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등등 공감의 한계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훈련을 잘 해놓지 않는다면, 즉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하지 않는다면 논술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저는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울은 맑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 글은 흐린 거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입견이나 그 다음에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지문을 볼 때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긋고 메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선입견이나 편견의 위험성을 지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글을 읽고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보면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다. 그래서 못생긴 사람이 거울을 보면 반드시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다. 이 대목은 그 못생긴 다수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해 보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학 작품을 볼 때 전체적인 내용도 이해를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포착하고 그것을 적절한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대 논술도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6번 제시문은 빈부격차, 지역 격차, 성별 격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134를 근거로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이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 거울은 개인 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대학이 정리한 것입니다. 거울은 사물이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라는 사물을 다루고 있는 1번 제시문을 볼 때 이걸 6번의 불평등과 연결시킨다면 그 거울은 단순히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차이를 부각시켜 약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흐린 거울처럼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차별 철폐를 돕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학이 제시한 예시 답안인데요. 사실 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일반화하고 이걸 해결 방안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하고 훈련을 해야 이런 게 좀 더 익숙하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흐린 거울의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게 차이를 부각시켜 약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흐린 거울로 그런 어떤 차별을 감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블라인드 면접을 떠오르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에서 뭐 면접을 볼 때 또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또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가리고 뭐 면접을 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흐린 거울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블라인드 면접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논술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5번 제시문도 이제 문학인데요. 이것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창수는 우선 개천 속 그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20명이나 모여서 빨래꾼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방망이 소리를 이제 시원하게 이제 내고 있는 거죠. 일단 빨래 위에 천변을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권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천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외투를 입은 민주사,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있는 취욕,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빨래터의 모습, 그러니까 권투하는 그 젊은이들, 그 다음에 이제 인력거 타고 가는 취욕이 등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한 모든 사람은 잃을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짓거리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데,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이 일진된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논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된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시골이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불평등과 이 제시문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이 제시문을 읽고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뽑아내야 할 때 그 다른 제시문과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불평등과 연결시킨다고 했을 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간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시문을 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투 연습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거 타고 가는 사람들, 또는 모자 쓴, 그리고 외투 입은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에 주목하면 그 2번 문제를 풀 때 또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볼 때 논술 같은 경우는 이 상호 제시문들의 연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제시문과 관련 지어서 이 제시문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는 그 다양한 인간 구성들이 공존하는 천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서울이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모습이 장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불평등을 암시한다는 거죠. 이게 대학이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제가 밑줄 그은 것처럼 그 서울이기에 행복할 수 있다는 핵심 문구를 찾아내고 논술 주제와 연결해서 시사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위에 글 1, 5 가운데 셋을 선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7에 나타난 신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이건데요. 이것도 50점이고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항 2에서 7번 제시문은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제하기 위해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을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강조하는 게 7번 제시문이고요. 그 7번 제시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 개 제시문을 골라서 이제 답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 대학에서는 옹호나 비판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위권 대학의 논술은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 옹호도 할 수 있고요.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1, 2, 3만 뽑아야 한다, 나머지 4, 5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다른 제시문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열어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5개 중에서 어느 걸 3개로 고를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른 3개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 활용해서 평가할지,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제시문들의 논지를 볼 때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고요. 여기서 핵심적 논지 및 부차적 논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1번 제시문이든 5번 제시문이든, 그러니까 흐린 거울을 다룬 제시문이든 아니면은 서울의 천변을 다룬 제시문이든, 그러니까 큰 논지가 있고 핵심적인 논지가 있고 하지만 부차적 논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측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시문을 볼 때 한 가지 포인트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변별력이 있으려면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차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유형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교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한 가지는 무조건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변별력이 있으려면 2가지나 3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연세대 논술에서 그 3개 제시문을 주고 천자로 비교하라고 했는데, 연세대에서 몇 가지를 비교했냐면요. 4가지 측면에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대학이 얼마나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하라고 할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조건 한 가지는 비판하는 거죠. 근데 변별력이 있으려면 2가지 이상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억지로 그 제시문에 없는 내용을 찾거나 억지로 그러니까 설득력 없이 비판하는 것은, 또는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제시문 속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부차적일지라도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고대 논술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선택한 제시문과 평가할 제시문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고 논리적이고 종합적이며 창의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고대 논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2014학년도 이전, 그러니까 고대 논술이 그 크게 이제 과거가 둘로 나눠지는데요. 15학년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4학년도까지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2를 요약하시오. 예를 들어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제시문을 400자로 450자까지로 요약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시문 1에 근거해서 제시문 2와 3을 비교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시문 1은 그 정통과 이단에 대한 논제인데, 그걸 바탕으로 제시문 2를 봤더니 제시문 2는 이단에서 정통으로 바뀌었고 3번은 정통에서 이단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시문 2에서 정통성의 근거는 카리스마고 제시문 3에서 정통성의 근거는 합리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이 25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과거 고대 논술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느냐가 이제 기본적으로 25점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50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그러니까 제시문 1에 근거해서 다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와 3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2와 3의 관계, 제시문 1에 기초해서 2와 3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년 동안 고대가 논술을 보니까 일종의 폐단이 생겼다는 거죠. 학생들이 요약만 하고 제시문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 고대 유형에 맞게끔 계속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으로 잘 써서 논술로 합격은 했는데 막상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이 고대가 이 논술을 바꿔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맞춤형,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 논술 연습의 폐해를 대학이 지적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창의력을, 여기 나와 있듯이 창의력을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그다음에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학문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읽고 주어진 제시문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견해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전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 고대 논술 2014년 학년도 이전의 고대 논술에서는 그런 창의력 등을 테스트하는 것이 어려워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학년도 이후를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2015년 학년도 모의 논술에서는 제시문 1과 2를 활용해서 사회 발전에 관해서 논술하라고 했습니다. 그 논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사회 발전에 관해서 논술하시오. 사회 발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경제적 발전인지, 사회문화적 발전인지, 정치적 발전인지, 그걸 다 아우르는 건지, 사회 발전의 원인을 얘기하는 건지, 방향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뭐 요약하고 비교하고 뭐 관계를 파악하고 비판하고 자기견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 발전에 관해 논술하라고 굉장히 논제가 포괄적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015년 수시 A를 보면 제시문 3개를 활용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B는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2016년 모의는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2016년 수시는 공동체와 여론 형성에 대해서 논술하라고 했습니다. 문항은 세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였고요. 1번 문항은 75점, 천자 내였고 2번 문항은 수리 논술로 25점이었습니다. 25점이지만 수리 논술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언어 논술은 이렇게 천자로 해서 포괄적인 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 과거 고대 논술을 이제 비교했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제시문들 간의 관계가 논리적 연관관계가 엄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시문은 정통에서 2단으로 바뀐 거고 다른 제시문은 2단에서 정통으로 바뀐 거고 서로 정반대의 제시문을 준 거죠. 근데 2015학년도부터는 논리적 연관관계가 굉장히 느슨한 거죠. 그래서 제시문들의 관계가 아주 엄밀하진 않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 제시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제시문들을 그냥 참고해서 그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는 거죠.
재밌는 비유를 대학이 했는데요. 2014학년도까지는 완성된 요리를 대학이 제공했다는 거죠. 대학이 요리를 제공했으니까 그 요리를 먹어보고 이 요리가 어떤 재료로 만든 어떤 그 요리인지, 그러니까 이 요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2015학년도부터는 요리 재료만 주고 학생들이 요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이게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면, 그 2014학년도까지는 요약이나 제시문 간의 관계 파악이 중요했고요. 2015학년도부터는 제시문을 참고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완성도 높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시문들은 참고만 하고 제시문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잡고 완성도 높은 글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았고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기존의 것에 많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이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는데도 학생들은 자꾸 요약만 하고 제시문들의 관계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논술을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대 논술을 준비하고 고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논술 준비를 많이 안 한 학생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시문들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견해를 쓰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그냥 요약하는 것에 엄청 비중을 두고 요약하면서 살짝 비교하고 살짝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대학에서 요약하라고 하면 요약을 해야 하지만 대학에서 비교하라고 한다면 요약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염두에 두고 기준을 잡아서 비교하면서 요약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 비판하면서 요약이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요약한 다음에 비교하고 살짝 비판하고 비교하는 방식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학생들이 요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제시문 간의 관계 파악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학생 자신의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학생 자신의 그 논리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논술을 두려워하고 제시문을 두려워하면서 제시문에 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할 때 그 제시문 분석에 또는 제시문 활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바칼로레아 대입 논술은 그 죽음에 대해서 5천자로 논하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시문 없이 자기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장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 죽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가 5천자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입 논술은 제시문에 기초해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시문을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쓰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을 무시하는 폭군이 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제시문을 활용하고 참고해야 하는데 제시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시문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이 이제 요약에 많은 비중을 두는 건데요. 그거는 제시문의 노예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을 무시하는 폭군도 되지 말고 제시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노예도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폭군도 되지 말고 노예도 되지 말라. 아주 쉬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시문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디서부터 자기 견해를 쓸 건지 그거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번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뭐 심층 면접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그런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이나 면접을 고려한다면 제시문 면접을 고려한다면 제시문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거, 또 무시하지 않는 거 이런 태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이 잘된 글이 되자면
이건 이제 2015 학년도 이후에 그 고대 논술과 관련해서 대학이 얘기한 건데요. 잘된 글이 되자면 구성의 면에서 완결되어야 하고 국어 문법의 면에서 정확한 문장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 쉬운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고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평상시에 글을 정말 많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쓴 글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엄밀하게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글을 보면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 띄어쓰기가 중요하냐?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논술 볼 때 채점 요소가 뭔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독사표라고 하거든요. 독사표,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 이 세 가지입니다. 독해력이 대략 한 20, 30점이고요. 사고력이 30점에서 50점이고 표현력이 한 10점에서 25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독해의 기초에서 그런 사고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고력, 독해력도 20, 30점으로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표현력은 그러니까 비중은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력에서 그러니까 몇 점이 부족하다면 합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양대라든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맞춤법 띄어쓰기가 뭐 5개 이상 틀리면 뭐 3점 이상 감점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논술이든 다른 대학 논술이든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르쳐 본 바에 따르면 거의 1년 동안 계속 훈련해야 좀 상당히 익숙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밑줄 그은 것이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문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한 채 주제에 대한 논술을 전개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쭉 써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거나 제시문의 논지를 추정하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시문을 무시하는 폭군도 되지 말고 제시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노예도 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창의적인 견해까지 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 고대 논술과 과거 고대 논술을 뭐 비교해 본다면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부활한 고대 논술이겠죠. 그리고 고대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활한 고대 논술에는 인문술이 논술이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학생들한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한 고대 논술은 기존 고대 논술의 단순 반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고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2015학년도 이후처럼 뭐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포괄적 논제만 주고 제시문을 꽤 자유롭게 활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활한 고대 논술은 새로운 종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제시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문 간의 논리적 관계의 파악을 바탕으로 그걸 전제로 비판적이고 종합적이며 창의적으로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해결 방안을 쓰는 거잖아요. 해결 방안은 제시문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가 비판 또는 옹호이기 때문에 이거 평가 능력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논술을 한 10년 정도 쭉 살펴보면 각각의 어떤 논술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 과거 고대 논술을 다 살펴보면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부활한 고대 논술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분의 두 문항 1300에서 1500자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국어 사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사회 문제와도 연결시키면서 제시문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된 글을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 논술과 좀 비교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둘 다 논술 100%입니다. 내신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고대 논술은 수능 체제가 있고 연대는 없죠. 연대는 수리 논술과 영어 제시문이 있는데 고대는 수리와 영어가 없습니다. 시간은 이제 연대가 조금 더 긴데 고대 실전이 어떨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대 논술에 수리 논술이 있고 이게 가장 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영어 제시문도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 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대 논술은 그 최저가 없는 대신에 논술 안에 최저가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나 수학을 잘 해야 연대 논술을 뭐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옛날에 고대 논술이 그러니까 제시문이 4개였는데 3개가 영어 제시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논술 보기도 전에 영어의 벽에 부딪혔다. 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연대 논술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 논술을 잘 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영어 제시문을 잘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대 논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저를 좀 맞출 수만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논술에 좀 약간 어려운 점,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훈련해야 할 부분은 6, 7개 제시문을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도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이고요. 뭐 연대 논술은 수리 논술이 어렵고 영어 제시문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언어 부분은 각 제시문 및 제시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 논술은 옛날에는 그 제시문을 3개 주고 천자로 비교하는 게 1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항이 1-1, 1-2, 2-1, 2-1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도 600자 내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시문 2개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가지를 비교한다면 변별력이 있으려면 2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대 논술에서는 뭐 자기견에 쓰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종합 창의적 사고력 이런 거는 좀 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대 논술과 서강대 논술을 비교하면 그 짧은 분량의 여러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두 문항을 쓰게 한다는 점에서는 고대 논술과 서강대 논술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대학을 동시에 대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 논술과 성대 논술을 보면 성대 논술은 패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1번이 분류 요약이고 2번이 도표 분석 및 제시문과 도표의 연결, 3번이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견의 서술입니다. 그래서 고대 논술이 뭐 분류 요약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대 2번 도표와 제시문을 연결시키는 거, 성대 3번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기견의 서술하는 거, 성대 3번의 경우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기견을 쓰는데 제시문을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성대 논술 2, 3번을 잘 훈련해 두면 연대 논술, 고대 논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성대와 고대를 둘 다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논술과 한양대 논술을 비교해 보면요. 한양대 논술은 그 대체로 뭐 2개에서 3개 정도의 제시문을 주고 1200자 내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동시에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쓰도록 하는데요. 한 문항을 1200자로 쓰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작문 논술과 관련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부활한 고대 논술은 2문항이고 제시문 숫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한양대 논술과 다릅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좀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쓰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양대 논술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논술로 합격하려면 그냥 무난하게 쓰는 정도로는 안 되고 좀 상당히 탁월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고대 논술을 훈련하려면 고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볼 뿐만 아니라 이런 최상위권 대학의 논술 문제들을 보면서 그 각각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을 우수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보면 일단 이제 누가 고대 논술에 지원할 수 있는지, 내신이 부족해도 고대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내신이 부족할 때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 최고의 대학이 연대였는데, 연대는 수리 논술도 어려웠고 뭐 영어도 어려워서 그 연고대를 논술로 도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뭐 고대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해도 논술로 고대를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심층 면접을 준비하면서 논술로도 고대에 가고자 하는 학생, 제가 스카이 심층 면접을 뭐 계속 해왔었는데요. 스카이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내신도 상당히 우수하고 비교과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내신도 우수하고 비교과도 우수하다면 심층 면접에 초점을 두되 6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뭐 연고대 논술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대 논술은 수리 논술이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대 논술은 수리 논술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저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은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 기출 심층 면접 문제와 고대 논술 문제를 보면 연관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잘 대비할 수 있다면 고대 논술도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고대 논술을 대비한다면 그 고대나 서울대, 연대 심층 면접을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심층 면접과 논술 사이에는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세 번째를 보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정시에 집중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싶은 학생. 예를 들어서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그러니까 스카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정시에 집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대 논술의 원서를 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고대 논술을 볼지 말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 논술은 수능 전이고요. 고대 논술은 아직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는데 그 수능 후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시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원서는 일단 써놓고 뭐 수능 후에라도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 수능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수능이 안 나와서 엉엉 울고 있다가 아버지가 넣어놓은 고대 논술 원서가 있어서 저한테 이제 배우러 왔고 정말 일주일 동안 빡세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대 논술로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6장 카드는 하나도 버릴 이유가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고대 논술도 수능이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대 논술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수학이 4등급 나와도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잘 안 나와도 국어 2, 영어 1, 사탐 2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고대 논술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 학생이 수학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외국 학생들도 이제 다른 건 좋은데 수학 때문에 저 대학 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학이 잘 안 나오더라도 다른 것을 잘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논술에 어느 정도 도전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고대 논술에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은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루리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논술의 기본기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지와 제시문 분석, 원리와 방법을 파악하는 거, 비교, 비판, 원리 사례, 원리 도표, 자기견해 이런 논술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고대 논술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대비를 해야 하고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해력이나 사고력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글을 써야 하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어떻게 개요를 짜야 하는지 그 다음에 글을 우리말답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의 심화 능력 기르기, 그러니까 여러 유형에서 변별력을 높이고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논술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비 번호 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대 논술에 응시했던 학생이 그때 20명 뽑았는데 예비 10번 받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원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50대 1이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50대 1 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000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20명을 뽑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 30등을 해서 예비 10번을 받은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잘 쓴 거죠. 논술 실력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합격하는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선생님 덕분에 이제 예비 10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예비 번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뭐죠? 뭐 우주 그런 번호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비 번호를 받는 거는 뭐 상당히 논술을 잘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합격을 못하면 뭐 최종적으로는 뭐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할 때 어지간히 잘하는 거, 괜찮게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이제 합격할 수 있게, 또 논술 같은 경우는 거의 돌지 않잖아요. 예비 번호가 돌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완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의 심화 능력을 기르는 거, 각각의 유형별로 심화 능력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주제별 이해 능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대학들은, 특히 이제 고대를 비롯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뻔하지 않은 주제를 내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도저히 예측하기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과 사회, 또는 정보화, 세계화, 등등, 그러니까 큰 주제가 있고, 큰 주제에서도 세부 주제들을 그러니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가지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해 놓는다면 그 안에서 그 논술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정확하게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해 놓으면 다른 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비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제별 이해 능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은 자기가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대 기출문제 또는 연대, 서강대 이런 최상위권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그리고 첨삭을 받으면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완성도 높은 답안을 쓰는 훈련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시험 직전에 예상 문제로 파이널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논술을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으면 뭐 수능 후에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또는 한 7, 8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피소드로 하나만 뭐 말씀드리면, 그 고대 언어학과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논술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한 1년 정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합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들과 이제 후배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저는 평상시에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과 싸울 때도 엄마의 말은 3가지 측면에서 틀렸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많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게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맨날 공부할 수는 없고요. 논술학원에 매일 올 수는 없고, 매일 글을 쓸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논술 훈련은,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 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할 때도, 사탐 공부할 때도 그게 다 논술 제시문으로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다루는 주제가 논술의 주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또 사고할 때,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의 중요성, 이것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의 중요성 말씀드리면, 그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호모 파베르라고,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연세대를 논술로 합격한 학생이 이렇게 이제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자기는 논술을 준비하면서 그 개념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국어 공부를 하든 사탐 공부를 하든 개념이 나오면 그거를 논술 노트를 만드는 거죠. 논술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개념 노트를 계속 여러 번 본 겁니다. 그리고 논술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을 쓸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면 그걸 쓰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이 무한정 길게 쓰는 건 아니고 제한된 분량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분석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종합적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한된 분량 안에 그런 사고력을 잘 보여주려고 한다면 중요한 개념들을 잘 알고 잘 소화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을 잘하려고 한다면 개념을 자신의 친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